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부 서정욱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과학이 무엇이고, 데이터 과학으로 원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고, 데이터 과학의 첫 번째 처리 절차로서 웹사이트에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웹 스크래핑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웹 스크래핑 기법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나머지 처리 절차는 추후 다른 강의를 통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번 절에서는 데이터 과학의 정의와 데이터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 데이터 과학의 전반적인 처리 절차인 데이터 과학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담으로 데이터 과학자는 컴퓨터 과학자보다는 통계를 더 잘 알고, 통계학자보다는 컴퓨터 과학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농담이 나온 것은 아마도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 문헌에서 데이터 과학은 지저분하고 복잡한, 엉망진창인 깔끔하지 않은, 매우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원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거나 과거나 현재 상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거나 새로운 산업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학문 분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을 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활용 능력을 표현한 해킹 실력과 각 분야에서 갈고 닦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표현한 도메인 전문성이 만나는 교집합을 위험구역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는 두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일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위트 있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학 및 통계에 대한 지식과 도메인 전문성이 만나는 교집합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적인 학문으로 표현하였고, 해킹 실력과 수학 및 통계에 대한 지식이 만나는 교집합을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기계학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은 해킹 실력, 수학 및 통계에 대한 지식, 도메인의 전문성이 만나는 교집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과학을 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에 능숙해야 하고, 수학과 통계에 대한 지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해법을 데이터 기반의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델 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 과학을 적용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원시 데이터에서 지식을 습득해내는 데이터 과학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능력을 좀 세분화해서 표현하면 다음의 프로필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데이터 시각화, 기계학습, 수학, 통계, 컴퓨터 과학, 의사소통 능력, 도메인 전문성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능력치를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우수한 능력도 있고 그렇지 못한 능력도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데이터 과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 과학자 3명의 능력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각 항목의 능력치가 이전보다는 골고루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과학에서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다루는 데이터에 따라 팀을 적절히 꾸려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과학의 능력이나 기술이 데이터 과학의 하위 분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의 그림은 2012년도, 좀 오래됐죠. 수백 명의 데이터 과학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능력과
하위 분야의 주요 요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위 분야로 데이터 사업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사업자는 비즈니스, 기계학습, 빅데이터, 수학, 경영과학, 프로그래밍, 통계학에 대한 능력 중에서 비즈니스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데이터 창조자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여기 그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그리고 통계학이 중요하고, 데이터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중요하고, 데이터 연구자는 통계학과 수학, 경영과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데이터 과학의 어떤 하위 분야에서 우리가 일하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주요 능력이나 기술의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분야의 진로나 직업을 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빅데이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데이터의 볼륨이 크고 복잡한 이런 데이터의 집합의 모든 종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빅데이터는 종종 볼륨, 다양성, 속도 라는 이 세 가지 특성으로 설명되고, 이를 3V라고 합니다. 볼륨은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다양성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용하는 특성, 그리고 속도는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처리, 분석되는지에 대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진실성과 가치가 추가되어 5V가 되었는데요. 진실성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한 특성이며, 가치는 빅데이터가 비즈니스나 연구에서 유용한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5V에서 또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확성과 휘발성이 또 추가가 되었는데요. 정확성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의미하며, 휘발성은 데이터가 얼마나 오래 저장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에서 지식이나 통찰력을 추출하는 프로세스 방법을 포괄하는 분야이고, 통계, 컴퓨터 과학, 정보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즉 빅데이터는 데이터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고, 데이터 과학은 빅데이터에서 귀중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석유를 가지고 정제해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은 빅데이터를 정제해서 귀중한 지식이나 통찰력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데이터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쉽고 유용한 파이썬 기반의 도구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종류를 크게 보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표준화된 형식으로 구조가 잘 정의되어 있고 데이터 모듈을 준수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표 형태로 잘 정리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엑셀의 스프레드시트라든가 CSV 파일이라든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등이 이 정형화된 데이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이 없고 연산도 불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영상, 이미지, 음성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연어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의 일종이고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과 같이 형태는 있는데 연산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JSON이나 HTML, XML, 로그 형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하여 데이터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기계 생성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센서,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프 기반 데이터는 그래프 구조로 표현되는 데이터로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데이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전송되는 데이터고요. 일반적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데이터 과학의 전반적인 처리 절차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또는 가상 세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다양한 원시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깔끔하게 변환하는 것을 보통 데이터 변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지저분하고 복잡한 깔끔하지 않은 원시 데이터를 쉽고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깔끔한 데이터로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잘 갖춰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데이터의 중복값이라든가 결집값이라든가 터무니없이 크거나 작은 이상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제대로 정제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수집을 하거나 데이터 정제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DA를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 데이터의 항목의 통계적인 특성과 데이터 항목 간의 관계성, 상관성이나 인과성 등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EDA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법도 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EDA의 결과와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나 통계 또는 수학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됩니다. 해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석하고 시각화하고 보고하거나 의견을 나눔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스팸 분류기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등과 같은 데이터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상품은 현실 세계로 다시 보내져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과학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거꾸로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즉, 어떤 의사결정 서비스나 데이터 상품을 만들 것인지 팀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서비스나 데이터 상품은 분류나 예측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달리 말해서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 통계 모델 또는 수학 모델을 쓸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팀원들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서 적절하게 기계학습 모델을 알고리즘 만들 건지 통계 모델 또는 수학 모델을 만들 건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변형해서 쓸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학습이나 통계 모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데이터 항목들을 정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와 관련이 있을까, 이것들을 정하고 정한 데이터를 데이터 변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가급적 많이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분류나 예측 문제는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나 정보를 나타내는 라벨을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이걸 꼭 붙여줘야지 분류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공지능 파트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나 이걸 포함한 인공지능에서 그 지도학습이라는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꼭 데이터와 레이블이 같이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쪽에서 다룰 때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포함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특성과 상관관계나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설로 세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나 통계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을 때까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성능이 잘 안 나온다고 하면 데이터 항목이나 개수를 늘리고 다시 수집하고 데이터 변환 파이프라인을 다시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뭐 충분하다고 하면 가설로 세운 기계학습 알고리즘 통계 모델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변경해서 또 검증을 실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 통계 모델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나타냈다면 이를 이제 상품화를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서비스나 데이터 상품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설명드렸던 프레임워크 그림과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 데이터 과학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있어야지 데이터 과학을 잘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데이터 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실습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와 패키지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 플랫폼인 아나콘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건데요. 아나콘다의 공식 웹사이트는 여기 있는 URL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과정과 설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시청하면서 다운로드 과정하고 설치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콘다 다운로더 설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구글에서 그 아나콘다 다운로드 설치 방법을 찾으시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하셔도 되고 구글 링에서 자료를 찾아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나콘다가 설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실행시키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주피터 랩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나 뭐 오렌지 3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연구 환경으로서는 이 주피터 랩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주피터 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랩을 아까 보셨던 주피터 랩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연구개발 환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주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사이드 메뉴가 있고 여기에 폴더라든가 폴더 안에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 메인 창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새롭게 만약에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주피터 랩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파이썬 3 이렇게 표시된 걸 클릭하시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 같이 실습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실습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